여보, 의사가 위암 수술 생존율이 고작 3%래. 장례식장 특실부터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3%? 야, 대박이다. 그럼 사망보험금이랑 유산 상속 절차나 미리 알아봐. 노인네 죽으면 다 우리 거잖아. 노인네 재산이 얼마나 되더라? 수술을 앞둔 어두운 병실 문틈 사이로 아들 내외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는 신용을 하던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어머니는 수술대 위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아들 부부가 희희낙낙하며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 순간 병실에 남겨진 어머니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시작해. 내 유산 단 1원도 저놈들 손에 못 들어가게. 과연 크루즈 여행을 떠난 아들에게 닥칠 끔찍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여보, 이거 봤어? 의사가 위암 수술 생존율이 고작 3%래. 병실 문틈으로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리며 자는 척 숨을 죽였습니다. 3%? 의사가 괜히 겁주는 거 아니고? 아들 민호가 킬킬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라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이든 노인네들은 수술받다가 쇼크로 가는 경우도 많대. 장례식장 특실 비어 있는지나 알아봐야겠어. 그럼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바로 나오는 거 확실해? 당연하지. 어머님 돌아가시면 바로 청구하면 돼. 아, 그리고 서재 금고 비밀번호 알아냈어? 크크크. 내가 누구냐? 생일 날짜 조합하니까 바로 열리더라. 안에 있는 채권이랑 땅 문서 보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던데? 정말? 자기야, 그럼 우리 이번에 유럽 크루즈 여행 갈 때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할까? 야, 작게 말해. 안에서 듣겠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가 내 아들 내외의 목소리라는 게 믿기지 않아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이런 벼락 맞을 것들. 내가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들리지 않게 욕설을 씹어 삼켰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방금 전까지 보험금을 계산하던 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민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왔니?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얼굴 보러 왔어요.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효자라도 되는 양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뒤에 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등 뒤로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와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가식적이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민호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수술 동의서인데 보호자 서명도 필요하지만 본인 확인 지장도 찍어야 한대요. 여기 이 부분에 지장 좀 찍어주세요. 수술? 동의서?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요. 민호가 내미는 서류를 훑어보던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술 동의서 맨 뒷장에 교묘하게 겹쳐진 종이 윗부분에 전 재산 처분 및 관리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놈들이 산 사람을 두고
벌써 재산 챙길 궁리를 해? 나는 속이 뒤집혔지만 겉으로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펜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듣는구나. 아이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엄지손가락만 대시면 돼요. 민호가 조급한지 내 손목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컵을 팔꿈치로 강하게 쳤습니다. 와장창. 아, 차가워.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나고 물이 튀어 민호의 바지와 침대 시트, 그리고 서류 귀퉁이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 이게 얼마짜리 바지인데. 민호가 본색을 드러내며 짜증을 확 냈습니다. 며느리가 민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자 민호는 다시 표정을 싹 바꾸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안 다치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 내가 기력이 없어서 그만. 나는 젖은 손을 이불에 문지르는 척하며 손가락에 물기와 땀을 잔뜩 묻혔습니다. 민호는 휴지로 대충 서류의 물기를 닦아내며 다시 내 앞으로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여기 찍으세요. 의사 선생님 기다려요. 그래. 내 정신 좀 봐라. 나는 흠뻑 젖은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리키는 위임장 서명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디 내 놈들 뜻대로 되나 보자. 나는 종이 위에 엄지를 대는 순간 손가락을 미세하게 옆으로 미끄러뜨리며 지문의 융선이 완전히 뭉개지도록 비벼버렸습니다. 빨간 인주가 번져서 누구의 지문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붉은 덩어리가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니? 마음이 급한 민호와 며느리는 지장이 뭉개진 것은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네, 됐어요. 이제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서류를 챙겨 핸드백에 넣으며 민호와 눈을 마주치고 묘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동 침대를 끈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윤정숙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민호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내 침대 난간을 붙잡고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흑흑, 제발 사람만 돌아오세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여보, 울지 마. 어머님 꼭 괜찮으실 거야. 며느리도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어내며 훌쩍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효자났다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가증스러운 것들. 나는 이동 침대에 실려나가며 고개를 돌려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배웅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던 두 사람이 내가 멀어지자마자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입가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은커녕 로또 당첨을 확인한 사람 같은 환희가 넘쳐 흘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 공간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내 곁을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김 비서뿐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손을 잡으며 몸을 숙였습니다. 회장님, 마음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김 비서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내 악력에 김 비서가 놀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비서, 내 말 잘 들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나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내가 눈 감으면 저것들이 샴페인 터뜨릴 거 생각하니 억울해서 못 죽어. 회장님, 똑바로 지켜보고 있어. 저것들이 내 회사, 내 돈에 손대나 안 대나.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내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환자분, 크게 숨 들이마시세요. 잠드실 겁니다. 차가운 가스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수술용 조명이 눈이 부시게 번쩍거렸습니다. 민호야, 네가 내 목숨값을 계산기로 두드렸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아들 부부의 웃는 얼굴을 뇌리에 깊이 박았습니다. 기다려라. 지옥에서 다시 기어 올라와서라도 내 놈들 뼈마디를 추려줄 테니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쿵소리와 함께 내 인생의 일막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으윽. 배를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퉁퉁 부은 눈의 김 비서가 내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 좀. 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김 비서가 거지에 물을 적셔 내 입술을 축여주었습니다. 나는 힘겹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VIP 병실의 넓은 소파는 텅 비어 있었고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며느리는 어디 갔어? 내 질문에 김 비서가 입술을 달싹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왜 말을 못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 두 분 출국하셨습니다. 뭐, 출국?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술받은 어미를 두고 해외로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디를 가? 수술 당일 밤 비행기로 유럽 크루즈 여행을 가셨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거라 취소 수수료가 아깝다고.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을 봤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핸드폰 줘봐. 당장 내놔. 김 비서가 머뭇거리며 내 최신형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SNS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뜨자마자 보이는 건 지중해의 새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아들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길 기도하며 우리 부부의 힐링 여행. 힐링? 효도? 이것들이 사람이냐? 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스마트폰을 침대 맞은편 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빡! 액정이 박살나며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흑! 갑자기 복부에 격통이 밀려와 나는 배를 움켜쥐고 침대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수술 부위 터집니다. 김 비서가 기겁하며 의료진 호출배를 누르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막았습니다. 됐어. 의사 부를 필요 없어. 진통제나 더 놔달라고 해. 하지만, 그리고 또 뭐야? 숨기는 거 더 있지? 그 표정 보니까 더 있네. 다 불어. 김 비서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연락이 왔었습니다. 두 분이 떠나기 전에 본가에 들러서 폐물이랑 서재에 있던 골동품들을 싹 쓸어갔다고 합니다. 허허.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값을 담보로 여행 경비를 챙겨서 튀었구나. 김 비서. 네, 회장님.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놈이 받아간 서류 확인했어? 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지문이 땀과 물에 번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무팀에 확인해 보니 그 상태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멍청한 것들.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확인도 안 했겠지. 나는 이를 갈며 침대 등받이를 세웠습니다. 여기 병실, 지금부터 내 집무실이야. 노트북 가져오고
은행 대여 금고 보안 등급 최상으로 올려 나 죽었다고 확인되기 전까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열게 해.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법인 카드랑 가족 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띄워. 잠시 후 김 비서가 설치해준 대형 모니터에 카드 사용 내역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명품관 3,500만 원 결제 승인. 프랑스 최고급 와인바 500만 원 결제 승인. 화면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혈압계 수치가 춤을 췄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내 돈을 물 쓰듯 쓰고 있어. 나는 김 비서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주거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은행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수술 잘 되셨습니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은행장, 인사치레는 집어치우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박민호 명의로 된 가족카드, 법인 카드 전부 정지시켜. 네,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해외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 다. 땡전 한 푼도 못 쓰게 막아버려. 사유는 도난 및 분실로 처리해. 내 허락 없이는 10원짜리 하나도 인출 못하게 계좌까지 싹 다 동결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시라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김 비서, 회사 임원들 병원으로 호출해. 특히 민호라인 탄 놈들 빠짐없이 불러. 1시간 뒤 병실 안은 양복 입은 사내들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내 모습에 몇몇 이사들이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특히 민호에게 붙어 차기 사장 자리를 노리던 최상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상무. 네. 회장님. 자네 내 수술 실패할 거라고 며느리랑 내기했다며?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어떤 놈이 그런 헛소리를. 시끄러워. 내 귀가 먹은 줄 알아? 나는 김 비서가 건넨 인사 발령 서류를 침대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탁! 여기 서명해. 자네랑 자네 밑에 줄 섰던 이사들 전원 해임이야.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최 상무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헌신? 내 아들놈 비위 맞추면서 법인 카드로 룸살롱 드나든 게 헌신이야? 김 비서, 이 인간들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들어와 발버둥치는 최 상무와 그 일당들을 양옆에 끼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회장님.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병실에 남은 충신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회사는 내가 지킨다. 내 아들이라도 회사 갉아먹는 놈은 가만 안 둬.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물러간 뒤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정원의 푸른 나무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저 나무를 다시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의사가 내 몸에 있던 암덩어리는 잘라냈어. 아주 깔끔하게.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잘라낼 차례야. 내 인생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저 기생충 같은 가족이라는 암덩어리들을.
내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결제가 막혀서 당황한 아들놈의 전화일 테니까요. 지옥이 어떤 건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회장님,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그만 병실로 들어가시죠. 2번 5일차 VIP 병동 휴게실. 김 비서가 휠체어를 밀며 걱정스레 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답답해서 그래. 병실 공기가 꼭 감옥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도 그때 휴게실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세요. 회장님을 꼭 뵈어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청년이 내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달라붙어 막아도 밀리지 않을 만큼 다부진 체격의 청년이었습니다. 뭐하는 짓들이야. 병원에서 시끄럽게. 내 호통에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청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고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 회장님. 강철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난 자네 같은 변호사 부른 적 없네. 아드님, 박민호 사장 때문에 왔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내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또 어디서 사고라도 쳤나? 강 변호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를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계약서, 채권자, 일수 파이낸셜. 이게 다 뭐냐? 박민호 사장이 회장님 소유의 회사 지분 30%와 본사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려 한 계약서입니다. 뭐라고? 사채? 네. 회장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훔친 도장이겠죠. 나는 서류를 넘기며 찍혀 있는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내 서재 금고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회사를 깡패들한테 넘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다행히 본인 확인 절차가 누락되어서 지금 당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해. 하지만 뭐. 만약 회장님이 이번 수술로 돌아가셨다면 이 서류는 합법적인 상속 절차와 맞물려 효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아드님은 현금만 챙겨서 해외로 도피했겠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단순히 폐물을 훔쳐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회사를 도축해서 팔아먹으려 했던 겁니다. 으윽.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자 김 비서가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산소 마스크 가져와. 아니다. 괜찮아. 헉. 나는 김 비서를 밀어내고 충혈된 눈으로 강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자네 정체가 뭐야? 내 아들 뒷조사를 하고 다닌 이유가 뭐지? 뒷조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은혜? 15년 전 회장님이 익명으로 후원하셨던 희망사다리 장학재단 장학생이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올곧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사채 시장에서 회장님 회사 이름이 거론되는 걸 듣고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카지노 VIP룸. 내 아들 민호가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도박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빌려줘. 이번엔 진짜 딴다니까. 영상 속 민호는 험상궂은 남자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또 잃으시면 담보로 잡은 건물 바로 명예 넘어가는 거 아시죠? 알아, 안다고. 우리 엄마 곧 죽어. 죽으면 다 내 거야. 화면 속 아들의 목소리가 내 귀를 찢어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곧 죽어.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꺼라. 당장 꺼. 나는 태블릿을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런 놈을,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자식이라고.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물이 말라버리고 도끼만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지금 감상에 젖어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드님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강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고르며 강 변호사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강 변호사,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언론에 안 터뜨리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나? 회사 주가 떨어지면 안 돼. 내 직원들 밥줄 끊기는 꼴은 못 봐. 물론입니다. 제가 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법이 있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미수. 이걸로 아드님을 엮어서 상속 결격 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 결격? 네. 법적으로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쫓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빈털터리, 돈밖에 모르는 그놈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나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장한테 연락해. 강 변호사를 내 개인 법률 대리인이자 회사 특별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전해. 정권 위임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 변호사, 아니, 이제 강 고문이라고 불러야겠군. 계획이 있나?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매서운 눈빛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뜨려야 제일 아픈 법입니다. 그게 언제지? 내일 저녁 크루즈 선상 파티가 있다고 SNS에 자랑해 놨더군요.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자금줄을 끊어라. 네. 단순히 카드를 막는 게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도 정보를 흘릴 겁니다. 담보가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독하구먼. 나보다 더해. 회장님께 배웠습니다. 악은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작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아들의 이동 경로와 자금 흐름, 그리고 회사 내 배신자들의 명단이 적혀 나갔습니다. 이이사, 박전무. 이놈들도 다 한통속이었어. 이번 기회에 싹 도려내시죠. 고름은 짜내야 살이 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으려는 어미. 아니, 회사를 지키려는 냉혹한 심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창밖을 보며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네가 원하던 유산, 이제 곧 주마.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이번 20일차 저녁.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내 폐를 갉아먹는 기분이 들어 나는 환자복 위에 두꺼운 코트 하나만 걸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화장실 간 틈을 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사 양반, 남대문 시장으로 갑시다. 아이고 할머니,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병원 안 가시고요? 잔말 말고 갑시다. 내 돈 내고 내가 가겠다는데. 택시가 멈춘 곳은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낡은 시장 골목 입구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리어카 한 대 끌고 장사를 시작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 코끝이 시렸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 끝자락에 다다르자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허름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전주 콩나물 국밥. 내가 힘들 때마다 배를 채우던 단골집이었습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주방에서 웬 젊은 처자가 쟁반을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안 보이고 생글생글 웃는 낯이 예쁜 20대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고 아가씨가 있어? 아, 할머니는 작년에 무릎 수술하셔서 시골 내려가셨어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따뜻한 아랫목 비어 있으니까 저기 앉으세요. 아가씨가 방석을 탁탁 털어 깔아주며 살갑게 내 팔을 부축했습니다. 손길이 어찌나 야무지고 따뜻한지 거칠어진 내 손등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줘. 밥은 따로 말고. 네,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잠시 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드는 순간 역한 돼지 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 수술한 위장이 요동을 치며 식도까지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어머, 어르신. 주방에 있던 아가씨가 고무장갑도 못 벗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체하신 거예요? 아니, 냄새가. 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아가씨는 내 등을 쓸어내리며 안색을 살피더니 내 손목에 감긴 환자 인식표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런 기름진 거 드시면 큰일 나요. 내가 주책을 떨었네.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하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가씨는 펄펄 끓는 국밥을 쟁반에 담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메뉴판에도 없는 하얀 음식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나왔습니다. 자, 이거 드세요. 자시랑 찹쌀 갈아서 쓴 흰죽이에요. 소금 간 아주 약하게 했으니까 속 편하실 거예요. 아가씨가 내민 건 뽀얀 흰죽과 살얼음이 동동 뜬 동치미 국물이었습니다. 이건 안 시켰는데.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드세요. 빈속에 약 드시면 속 버리잖아요. 아가씨가 숟가락을 내 손에 쥐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맑아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미음이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VIP 병원식보다 아들놈이 처먹고 있을 캐비어보다 이 5천 원짜리도 안 되는 흰죽이 훨씬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쭈뼛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허름한 옷차림에 독거노인 한 분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지갑 안 가져오셨어요? 그게 올 때는 있었는데 흘린 모양이야. 미안해서 어쩌지. 노인은 밥값 7천 원이 없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습니다. 보통 가게 같으면 경찰을 부르네 만에 난리가 났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할아버지도 참. 저번에 미리 내고 가셨잖아요. 응? 내가? 네. 저번에 10,000원 주시면서 잔돈 안 받고 적립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3,000원 남았어요. 제가 깜빡했네요. 아가씨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주방에서 포장된 국밥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저녁에 출출하실 때 데워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노인은 굽은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죽을 먹다 말고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아가씨, 네 어르신, 더 드릴까요? 이름이 뭐야? 이소연이에요. 소나무소, 연꽃년. 소연이, 장사해서 남는 건 있나? 저렇게 퍼줘서 월세는 내겠어? 소연이 머리를 극적이며 헤헤 웃었습니다. 어차피 할아버지들 여기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 게 낙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커서 남일 같지 않아서요. 돈독이 올라 제 어미 수술비까지 계산기 두드리던 아들놈 얼굴이 소연의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도 저렇게 잘하는데 내 핏줄이라는 것들은 어째서 짐승만도 못한 걸까?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죽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맛이 없으세요? 아니,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네. 나는 눈가를 훔치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밥값이야. 어머, 어르신 너무 많아요. 잔돈 없는데. 잔돈 필요 없어. 저 할아버지 밥값 적립해둔 셈 쳐. 그리고 죽. 정말 잘 먹었다. 나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나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지금 들어가는 길이니까. 휴? 다행입니다. 모시러 갈까요? 아니,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받아 적어. 네, 말씀하십시오. 나는 국밥집 간판을 뒤로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존 유언장 싹 다 폐기해. 아들놈한테 유리하게 작성된 초안들 단 한 장도 남기지 말고 영구 삭제해. 네, 전부 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법무팀 불러서 새 유언장 작성해. 내전 재산 사회 환원한다. 사회 환원이요? 단 조건이 있어. 성실하게 살지만 돈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 그리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 그게 내 새로운 유산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곧바로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대문 시장 3구역 전주 콩나물 국밥 건물. 당장 매입 절차 밟아. 세입자 이소연 신원 파악해서 보고하고. 택시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얼마나 많은 소연이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아들놈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탕진하고 있는 그 돈이면 수백 명의 소연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지만 내 몫은 없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아들을 응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과업은 내 피땀 어린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심는 것입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사색이 된 의료진과 경호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회장님?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내가 들어서자 김 전무가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적막한 회의실 바닥을 구르는 펜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상석으로 이동하며 사색이 된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표정이 왜 그런가? 귀신이라도 본 얼굴들이네. 아, 아닙니다. 쾌차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내가 영영 안 깨어나길 바란 건 아니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부당만 부당하십니다. 김 전무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으며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이사들도 덩달아 기립하며 내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앉아. 다들 앉으라고. 내 차가운 명령에 임원들이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건 내 아들 박민호 사장의 거취 문제 때문이야. 김 비서 띄워. 네, 회장님.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가득 마카오 카지노 VIP 룸에서 칩을 쌓아두고 희죽거리는 민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저게 뭡니까? 박 사장이 도박을?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고 이번에는 아들놈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 찍은 사채 담보계약서와 이면 계약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사 지분을 담보로 사채를? 여기저기서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다들 몰랐나? 김 전무, 자네는 민호랑 호영호제한다면서 이것도 몰랐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맹세코. 시끄러워. 자니가 법인 카드로 민호 도박빚 메꿔준 내역, 여기 다 있어. 나는 김 비서가 건넨 두툼한 서류철을 김 전무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후두둑.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김 전무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지잉. 발신자 이름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제는 수정해야 할 이름이 떴습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살아계신 거 맞죠? 스피커폰 너머로 다급하고 째지는 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경음으로 웅성거리는 외국인들의 소음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카드가 왜 다 먹통이에요? 카드? 네. 지금 블랙카드, 법인카드, 제 개인 카드까지 싹 다 도난 분실로 정지됐다고요. 결제 안 돼서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민호는 내 안부를 묻기는커녕 제 체면 구겨진 것부터 따지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라니요. 빨리 풀어주세요. 지금 직원이 경찰 부른다고 난리쳤다고요. 보석상에서 결제 안 돼서 도둑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민호야. 빨리요. 쪽팔려 죽겠으니까. 옆에 혜진이도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노망 나셨어요? 멀쩡한 카드를 왜 정지시켜요? 우리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누구세요? 네. 뭐라고요?
전 아들이 없는데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장난치지 마시고.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며칠 전 내 수술비 계산기 두드리던 날에 이미 죽었어. 넌 누구냐? 어머니, 제발, 보안 요원들이 와요. 으악,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드 없으면 서비스도 없어. 당장 나가. 외국인 보안 요원의 굵직한 고함 소리와 며느리의 악쓰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뚝. 나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예 휴대폰 전원을 꺼서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후. 짧은 한숨을 내뱉고 고개를 들자 임원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었지? 저게 우리 회사 사장이 될 뻔한 놈의 실체야. 나는 강 변호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강 고문 진행해.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낭독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박민호 사장의 해임안 및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건을 상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김 전무가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비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만장일치군. 땅땅땅. 나는 의사봉 대신 물컵으로 책상을 3번 두드렸습니다. 박민호는 이제 해임이야. 그리고 김 전무. 네. 회장님, 자네도 짐 싸.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감방 갈 준비는 하고. 회장님. 김 전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재벌 2세, 크루즈에서 쫓겨나는 추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한국인 관광객이 찍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상 속 민호와 며느리는 양팔이 꺾인 채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니들 다 잘라버릴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치는 며느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댓글창은 욕설로 도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라 망신이다 짜. 저런 것들이 재벌이라니. 회장님 불쌍하다. 나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꼴 좋구나. 아주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군. 회장님, 현지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 추방될 것 같은데 항공권은 어떻게 할까요? 김 비서가 묻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니던 놈들입니다. 김 비서, 제일 싼 표 알아봐. 이코노미석 말씀입니까? 그래. 직항 말고 경유지 최대한 많은 걸로. 한 3번쯤 갈아타는 거 없나? 두바이랑 파리 경유에서 대기시간 20시간 넘는 최저가 항공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해. 그걸로 끊어줘. 좌석은 화장실 바로 옆자리로 지정하고. 알겠습니다. 바로 발권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내 독한 처사에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돌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임원들의 90도 폴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복도로 나오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주 상쾌해.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손의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낸 썩은 살점. 통증은 있지만 이제야 새살이 돋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비서, 집에 가자. 청소 좀 해야겠어. 저것들 냄새가 너무 배었어. 귀국 이틀 뒤 폭풍전야 같던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장창 현관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로 흙발 묻은 군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호가 왔어요. 아들놈이었습니다. 3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온 탓인지 머리는 떡이 졌고 눈은 퀭했지만 그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누구냐?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뒤로 덩치 큰 사내 5명과 하얀 가운을 입은 안경 쓴 남자가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민호가 양팔을 벌리며 다가왔지만 나는 지팡이를 휘둘러 그를 막았습니다. 오지 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꺼봐요. 선생님 보셨죠? 어머니 상태가 저렇다니까요. 민호가 뒤에 서 있던 의사를 보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안경을 축혀 올렸습니다. 전형적인 선망 증세로군요. 폭력성까지 동반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선망?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윤 회장님, 저는 XX병원 신경과 최 과장입니다. 보호자분 요청으로 왕진 왔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 미친놈들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 어머니, 제발 인정하세요. 수술 후유증 때문에 며느리도 못 알아보시고 회사 가서 난동 부리셨다면서요. 며느리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번엔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반지를 훔쳐갔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 천벌 받으려니. 내년 핸드백에 내 다이아 반지 들어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 또 시작이네. 여보, 빨리 모셔야겠다. 자해라도 하시면 어떡해. 며느리의 눈짓에 덩치 큰 사내들이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손대지 마. 이거 안 나. 사내들이 내 양팔을 억세게 꺾어 휠체어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우두둑.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어깨와 복부에 격통이 밀려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방에 있던 김 비서가 뛰어나와 사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짝! 며느리가 매서운 손놀림으로 김 비서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어디서 아랫것이 끼어들어? 너 해고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사모님,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보호자가 아픈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겠다는데 뭐가 범죄야? 얘 휴대폰 빼서. 사내 하나가 김 비서를 제압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김 비서. 내가 소리쳤지만 입에 재갈이 물린 김 비서는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어머니. 이제 조용히 좀 가시죠. 민호가 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민호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어미한테. 민호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대문 쪽을 힐끔 보더니 내 귀에 입술을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얌전히 죽은 척하고 계셨으면 좋았잖아요, 노인네가. 뭐? 왜 살아서 돌아와서 내 앞길을 막아요? 그냥 뒤지지. 소름 끼치는 아들의 목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공포와 분노를 억누르며 소매 속에 숨겨둔 스마트워치의 옆면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녹음해야 해. 손목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너, 그 말 진심이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며 녹음을 유도했습니다. 진심? 아, 어머니. 제가 장례식 비용 아까워서 3% 확률에 건 거 몰라요? 제발 좀 죽어주세요. 예. 민호가 비열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자, 나가시죠. 기자들 기다립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팡, 팡, 팡. 박 사장님, 윤 회장님 강제 입원설이 사실입니까? 회장님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슬픈 효자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민호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난 멀쩡해. 내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기자들의 눈에는 그저 통제 불능에 놓인 내가 발작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발요. 며느리가 내 다리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의 손이 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약봉지를 꺼내 다른 봉지로 바꿔치기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건 무슨 약이지?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봉투였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가두는 걸로 모자라 약을 먹여서 진짜 바보로 만들 셈이구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태워. 빨리 구급차에 태워. 민호가 사설 구급대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나는 들것에 묶인 채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살려줘. 사람 살려. 강 변호사. 내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들은 기자들에게 내 소리가 안 들리게 큰 소리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모셔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경영권은 제가 임시로. 쾅! 구급차 뒷문이 닫히고 세상과 단절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내 옆에는 험상궂은 구급대원 한 명이 껌을 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좀 합시다. 가는 길 험해요. 너희들, 얼마를 받았길래 이런 짓을 해? 얼마라니요? 우린 그냥 환자 이송 업무 수행 중인데. 남자가 비웃으며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진정제 하나 맞고 주무시죠. 오지 마. 찌르기만 해봐. 나는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좁은 구급차 안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내 팔뚝으로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구급차를 에워싸는 소리였습니다. 기익. 구급차가 급정거하며 내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주사기를 든 남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당장 시동 꺼. 앞뒤 다 막혔어. 문 열어. 쾅. 누군가 구급차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윤 회장님. 강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변호사, 나 여기 있어. 나 좀 꺼내줘.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벌컥. 구급차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햇살과 함께 강 변호사와 제복 입은 경찰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내게 손을 뻗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의 뒤로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민호와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딱 맞춰왔어. 나는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로 짓밟으며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구 앞을 막아? 민호가 경찰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구급차와 민호 일행을 포위했습니다. 가장 앞선 검은 세단에서 강 변호사가 의기양양하게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과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법대로 합시다. 강철민, 내 놈이 꾸민 짓이지? 우리 어머니 치매 환자야. 보호자 동의 없이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씩씩거리며 강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탁! 옆에 있던 형사가 민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공무집행 방해 추가됩니다. 뭐? 추가?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구긴요. 폐륜 범죄자시죠? 강 변호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철을 흔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 치매설이 사실입니까? 강제 입원이 정당한 절차였나요? 강 변호사는 카메라를 향해 파일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윤정숙 회장님의 진짜 의무 기록과 오늘 오전 발급받은 대학병원 정신감정 결과서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 매우 명료함, 전두엽 기능 정상. 치매는커녕 20대보다 정신이 맑으십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안경 쓴 의사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보호자 말만 믿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최 과장님? 아직 보실 게 남았는데. 강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서 며느리가 의사에게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면 되죠? 진단서 확실하게 끊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영상 속 대화 내용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저택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하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작 좋아하시네. 원본 파일 경찰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도망치려던 의사는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저 여자가 돈 줬어. 닥쳐. 이 돌팔이 의사야. 며느리와 의사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추하게 엉겨붙었습니다. 민호는 궁지에 몰리자 나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거 다 어머니가 시킨 연극이에요.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아들을 죽이려고 환장을 했다고요. 끝까지. 바닥을 보이는구나. 나는 구급차에서 내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민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극? 그래, 이 막은 네가 주인공이다. 나는 강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틀어. 강 변호사가 내 손목에 있던 스마트워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러게 얌전히 죽은 척하고 계셨으면 좋았잖아요, 노인네가. 왜 살아서 돌아와서 내 앞길을 막아요? 그냥 뒤지지. 장례식 비용 아까워서 3% 확률에 건 거 몰라요?
아들의 생생한 육성이 기자들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민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아들이 할 소리야? 완전 악마네, 악마.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민호에게 혐오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아. 민호는 입을 뻥긋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민호 씨, 그리고 이혜진 씨. 형사 반장이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특수감금, 존속상해,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민호의 양 손목을 조였습니다. 으악. 안 돼. 이거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민호가 발버둥을 쳤지만 형사들은 그를 가차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수갑을 차자마자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전 몰라요.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전 억지로 따른 것뿐이라고요. 어머님 아시죠? 저 착한 거 아시잖아요. 착해? 내 반지를 훔쳐간 도둑년이 착해? 나는 며느리의 명품 핸드백을 낚아채 바닥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핸드백 안에서 내 다이아몬드 반지와 진주 목걸이, 금괴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거 윤 회장님 예물 아니야? 세상에 도둑질까지 했어? 기자들이 반지와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클로즈업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네. 며느리는 악을 쓰며 바닥을 굴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내 쪽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는 아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내 귀에 저주를 퍼붓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나는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저 민호예요. 하나뿐인 아들. 그래. 내 유산 그렇게 받고 싶었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빚만 좀. 이게 내 진짜 유산이다. 죄가 톡톡히 치르고 사람이 되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엄마, 안 돼. 가지 마세요. 엄마. 경찰차 문이 열리고 민호가 짐짝처럼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른 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면서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한쪽 구석에서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눈빛만은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다친 데는 괜찮나?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비서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주인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폐허가 된 집 마당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기자들을 정리하고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언론 브리핑 마쳤습니다. 회장님 건재하심과 경영 일선 복귀 및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수고했네. 강 고문, 자네 덕분이야. 나는 지팡이를 짚고 현관 계단을 올랐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아들놈이 흙발로 밟고 지나간 카펫이 보였습니다. 집사들과 가사 도우미들이 숨죽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뭐하고 있어? 네, 회장님? 청소해. 싹 다. 나는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놈들이 밟았던 카펫, 만졌던 가구, 쓰던 그릇.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내다 버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 불러서 소독해. 아주 독한 약으로 나쁜 균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박멸해버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원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캐한 먼지가 가라앉고 비로소 내 집의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가 되었구나. 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내 앞에는 고요하고 찬란한 오후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잉, 지잉. 경쾌한 파쇄기 소리가 집무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회장님, 구치소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김 비서가 곤란한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전상서 불효자 민호 올림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잉크도 안 말랐겠다. 나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파쇄기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가갈갈갈. 종이가 국수가락처럼 잘게 찢겨나가는 소리가 어찌나 통쾌한지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내용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이번엔 며느리. 아니, 이혜진 씨가 쓴 반성문도 있는데요. 안 봐도 뻔하지. 돈 달라는 소리 아니면 꺼내 달라는 소리겠지. 그나저나 둘은 아직도 싸우나? 네. 점입가경입니다. 국선 변호사 비용도 없으면서 서로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이라네요. 위자료? 줄 돈이나 있고? 없죠. 그래서 민호놈. 아니, 박민호 씨가 감방 동기들한테 영치금 좀 빌려달라고 재벌 행세하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답니다. 화장실 청소 전담이라더군요. 쌤통이다. 똥 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보람을 거기서 찾네. 나는 파쇄기에 쌓인 종이 조각들을 툭툭 털어 쓰레기통에 비웠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이 쓰레기통 꽉 묶어서 버려.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꽉 묶어서 매립지로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후 2시 남대문 시장 골목. 어르신, 아니 이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소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 나왔습니다. 웬일은 밥 먹으러 왔지. 오늘 장사 잘 되나? 말도 마세요. 이사님이 재단 세워주시고 무료 급식소 간판 달아주신 뒤로 후원 문의가 빗발쳐요. 정신없어 죽겠어요. 소연이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뒷짐을 지고 가게를 슥 둘러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가게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벽면에는 윤정숙 재단 청년 희망 급식소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네. 나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소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더니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건 건물 등기부 등본? 그래. 이 건물 내 명의로 돌렸다. 네. 어르신. 아니, 이사님. 이걸 제가 왜 받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긴. 네가 끓여준 그 흰죽 한 그릇 값이다.
그거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어. 하지만 그리고 재단 장학생들 관리하는 이사직 네가 맡아. 너처럼 마음 따뜻한 애가 해야 돈이 헛된 데 안 쓰이지. 소연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좋은 날 왜 울어? 어머니. 소연이가 엉엉 울며 내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내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내 등에 칼을 꽂았지만 국밥 한 그릇으로 만난 남은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안아줍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70이 다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뚝 그치고 나도 앞치마 줘. 오늘 서빙은 내가 한다. 네. 회장님이 어떻게 서빙을 해요? 회장은 무슨. 나 이제 백수야. 은퇴했잖아. 밥값은 해야지. 나는 소연이가 건넨 꽃무늬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자, 줄을 서세요. 뜨끈한 국밥 나갑니다. 내 우렁찬 목소리에 가게 안의 노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나는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땀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출국장. 회장님, 아니 윤 여사님, 이쪽입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김 비서가 빨간색 스포츠카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비서, 차 색깔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애인 여사님 패션에 비하면 얌전한 편이죠. 그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나는 챙이 넓은 모자를 고쳐 쓰고 화려한 패턴의 롱 원피스 자락을 휘날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김 비서가 시동을 걸며 룸미러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지중해. 네, 지중해요? 거기 아드님이 가려던. 그래. 그놈이 샴페인 터뜨리려던 거기. 내가 가서 대신 터뜨려 주려고. 크아. 역시 여사님 복수도 품격이 다르십니다. 스포츠카가 공항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내 지난 세월처럼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억눌려 살았던 윤정숙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셀카봉을 꺼내 스마트폰을 장착했습니다. 김 비서 웃어. 브이로그 찍을 거야. 브이로그요? 요즘 유튜버 데뷔하신다더니 진짜입니까? 그럼 내 채널 이름이 뭔지 알아? 70대 사이다 언니야. 나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숙입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에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암세포 같은 놈들을 치워버린 바로 지금. 오늘부터가 진짜 1일입니다. 와, 구독, 좋아요. 김 비서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나는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좌석앞 모니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재벌 이세방 모 씨 구치소 내 폭행 시비로 독방 수감. 나는 혀를 끌끌 차며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승무원, 여기 샴페인 한 잔 줘요. 제일 비싼 걸로. 네, 손님. 황금빛 기포가 올라오는 샴페인 잔을 들고 나는 옆자리에 김 비서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챙. 맑고 청아한 소리가 퍼스트 클래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배. 무엇을 위하여 건배할까요? 나는 창밖에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인 윤정숙을 위하여.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자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나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목숨값을 계산기로 두드리던 페륜 아들을 시원하게 응징하고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떠나는 윤 회장님의 뒷모습이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따뜻한 죽 한 그릇 건넬 줄 아는 마음이 진짜 가족이고 부모 등골만 빼먹으려는 핏줄은 남보다 못한 원수라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것들을 치워버린 지금부터라는 윤 회장님의 마지막 외침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당당하고 화려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도 저 지중해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